간단히 소개하면 그 외국계 기업,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지금 뭐 이사 컨설턴트로 있고요. 이번에 승진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제 나이가 지금 35인데 좀 빠른 편이죠. 이사를 달았으니. 그리고 이제 현업은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은 중장기 전략, 신사업 개발, 특히 이제 신수종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 혁신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제가 있는 딜로이트는 한 회계사가 한 1,800명 정도,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가 한 200~3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1948년도에 생겼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7만 정도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업이 그러하고 여러분처럼 이제 봉사활동을 하죠. 저도 주말에 지금과 같은 시간에 이제 제 시간을 좀 나눠 쓰는 형태인데, 소셜 컨설팅 그룹이라고 혹시 소개하기 전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나는 좀 들어봤다.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원대 떨어졌어요. 네? 지원에다 떨어졌어요? 뭐 지원했었죠? 한미 파슨스. 따뜻한 동행 프로젝트. 왜 한미 파슨스라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든 장애인 돕기 위한 따뜻한 동행 복지법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컨설턴트가 되는 법, 뭐 이렇게 경력,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이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실제 활동과 향후 나의 비전과 연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학년이 어떻게 되죠? 1학년 있어요, 1학년? 1학년. 1학년 같이 안 보이는데. 대학원 1학년은 아니야? 석사 1학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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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3학년. 3학년. 혹시 4학년 있습니까? 4학년. 4학년. 손 안 든 사람들 뭐예요? 졸업생들이? 대학원 1학기. 2학기. 2학기. 혹시 3학기? 대학원생도 있군요. 놀라운데? 공신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됐죠? 5년 차. 5년 차? 벌써 5년 차죠. 여러분, 보면 뭐든 간에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차별화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르다의 결정은 사실은 단순한 생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 히스토리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이나 아니면 좀 아쉽다 후회하는 인생의 대부분은 히스토리가 일반적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뻔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별화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 히스토리에서 완전 많이 다른데, 이 히스토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도 우리가 느끼기에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묵상을 안 하고 평상시에 고민을 안 하면 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까지 이제 20살 됐는데 어때요? 본인의 히스토리 생각해보면 좀 뭔가 달랐던 게 있습니까? 남들 중고등학교 같은 시절을 보냈던 내 20년간의 삶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학원 1학년 석사 2학기. 우리 친구는 어떻습니까? 한 25쯤 됐죠? 몇 살이에요? 그냥 편하게 20대 후반입니까? 제가 왜 이야기 질문 드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이제 미래에 어떤 특정한 비전을 향해서 바뀔 때가 된 겁니다. 실제. 지금 30살 넘었습니까, 혹시? 네, 30살이요? 제가 옛날에 공신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9살, 39살, 49살, 59세, 69세가 중요합니다. 이 9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를 좀 이야기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 히스토리를 제가 찍으면
오늘 가서 이제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의식이 그 철학자 이름이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무의식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무의식도 구조화되어 있다. 그럼 무의식이 뭐죠? 무의식이 뭐예요? 응? 멍 때리는 거? 네.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또 꿈꾸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뭐 할 때 나오죠? 아무 생각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니 갑자기 상황이 바뀔 때,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생각들과 혹은 심의로 오는 감정,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 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게 무의식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무의식이 언제 결정되냐? 급박한 이 상황 속에 의사결정을 할 때 무의식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실제 보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죄에서 이렇게 족제해서 살 때 그 무의식들이 나한테 그런 이 생각이 족쇄해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 컨설팅을 많이 하고 조직의 변화 관리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라는 단어가 이제 29하고도 뭐 연결돼 있지만 여러분의 인상하고도 이 문화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문화가 눈에 보입니까? 문화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문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문화는 어때요? 문화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각각 학교가 다르죠? 학교 문화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학교 문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고대 출신인데 고대 들어가자마자 고대 문화가 싫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싫었을까요? 네, 사발식도 있는데 사발식은 단편적인 문화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어떤 문화가 싫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집단주의적 사고 문화. 너무 이 민족고대 하면서 이 몰아가는 듯한 느낌.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성을 죽이는 문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도하게 선배 후배의 그 이 따뜻한 정과 함께 그에 의해서 딴 생각을 하게 못하는. 그래서 후배가 발언을 하면 들어주지 않고 선배의 이 학번에 관한 깡패 이런 문화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과, 저는 정외과 출신인데 학부가 정외과 출신이 갖고 있는 또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가 있냐면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데올로기. 대학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다닐 때보다 제가 지금 10년 전, 15년 전인데 이게 지금 문화가 뭐가 있냐면 가치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가치. 특히 가치가 구조화됐을 때 문화가 나타나. 가치가 구조화되면 이게. 그래서 그 문화를 사실 바꾸려면 이 가치 구조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게 바로 히스토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그러니까 고대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그렇게 가치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게 고대 문화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화 속에서 내가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변혁을 일으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1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실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멘토링 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느낍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걸? 멘토링 해본 친구 공신 들어와서 멘토링 할 때 가장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많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무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좀 한때 과외를 잘했어요. 제가 과외를 꽤 잘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 그 반에서 수학은 한 90점 정도 맞는데 영어가 25점이야. 그래서 이제 애가 겨울방학 때부터 저랑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해가지고 1월 달부터 이제 고1로 넘어갔죠. 고1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4월 달에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 수학이 한 85점 정도 나왔고 영어가 98점 나왔어요. 4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쳐서. 근데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킬 때. 여러분 멘토링도 할 텐데 영어 점수 98점 나왔어요.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4개월간 뭘 했길래 그렇게 바뀌었을까? 멘토링 할 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학습법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일 하고 있는데 학습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컨설팅 하는 것도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래 고기 잡는 방법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고기가 있으니까 이 고기를 타겟으로 잡아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멘토링 할 때 잘 생각이 되는 게, 저 9살 이야기는 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 대상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시각화되어 있는, 바로 눈에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반면에,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더 연결되어 있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죠. 근데 쪽집게 과외 선생은 딱 요것만 건드려서 그걸로 해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려. 왜냐면 딴 거 하면 귀찮고 자기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로 족보 구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 비슷한 것만 딱 풀어 하고는 주는 방식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멘토링 할 때 뭐가 느껴져요? 직접적인 방법,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력과 간접적인 영향력. 사실은 제가 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파고든다고. 제가 이렇게 걔를 과외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25점 맞던 애를 98점까지 끌어올렸을까? 어떻게 하죠? 왜 그래 또 부담스러워하는데 다 하잖아. 한번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했길래?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만나면? 멘토링 할 때 멘티 성향이나 주변 상황을 파악을 먼저. 그렇죠. 주변 상황을 파악을 먼저 하고 또 뭐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멘토링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단순 봉사활동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29, 39, 49세, 69세와 연결되기도 하고 히스토리 연결되는데 결국 세상은 변화야, 변화. 이 변화라는 단어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네?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에 끊임없이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변화에 완전 속박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재미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좀 썼죠? MP3 중에 뭐 썼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MP3 그렇지, 아이리버. 아이리버에 이게 매달고 다니면서 막 뛰고 다니는 그걸 썼죠. 그 다음에 가운데 목걸이 형태로 했던 MP3 썼죠? 봤죠 많이. 근데 지금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 누구 때문에 안 보여? 그렇지, 애플에 뭐 때문에? 아이팟.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한때 아이리버가 80%까지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리버가 그거를 다 놓쳤죠. 누구 때문에? 아이팟의 누구?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MP3의 변화를 이끌어냈지. 그리고 그 변화에 기초해가지고 재편시켜버렸다고. 그리고는 아이리버가 순식간에 2, 3년 내에 도산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다 뺏기면서.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는 지금 수긍하고 살고 있다니까. 많은 변화에 특히 IT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우리가 수긍하고 살아. 소비자가 이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수긍하고 산다고. 혁신가들이 있어요. 몇몇 혁신가들이. 그 혁신가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엘빈 토플러의 역사관이지만 엘빈 토플러 역사관이기도 하고 뭐 토인비의 역사관이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애플에서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아이팟 끝나고 나서 아이폰을 만들었죠. 그죠? 그럼 또 뭐 만들었어요? 아이패드를 만들었죠. 그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지금 ITV 같은 걸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 변화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이 이야기랑 연결되는데 이 변화의 모습을 계속 그려갈 줄 아는 거야. 소위 말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시각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아이팟의 제품이 고객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고객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접 바운더리의 산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어떤 제품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시장에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계속 어떻게 끌고 가야겠구나 라는 머릿속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투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혁신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각종 경쟁자마저도 그와 비슷한 제품을 따라갈 수 없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거슬려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형태로 사라져버리는 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멘토링에서도 결국은 애 공부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무슨 변화를 이끕니까? 바로 직접적인 소위 말하는 직접적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점수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뭘 바꾸죠? 뭘 바꿉니까 그러면? 그렇죠. 습관을 바꾸고 또 뭘 바꾸죠? 직접적 요인이 습관이잖아 공부하는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차이가 뭐예요? 돌이켜보면 해보니까 멘토링 해보니까 차이가 뭡니까? 계획 또 그렇지 계획 중요하지 또 공부할 집중력 그렇죠 집중력 중요하고 또 자신감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기 그렇죠 동기도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또 절제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안다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야? 걔가 하루에 게임 시간을 몇 시간을 갖는가? 그리고 그 게임 시간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친구한테 놀자는 문자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리고 주변에서 두는 막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대부분의 경험하는 것들이 문제야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풀 줄 안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그냥 남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남들이 했던 방식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이해돼요? 공신도 좀 달랐던 거지. 공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 강성태 강성용 군이 공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많은 히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학습법이라는 고민. 그런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여러분이 멘토링을 할 때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이의 변화를 이끄는 게 여기서 끝이에요? 뭐가 있죠 또? 뭘 해야 되죠? 간접적인 요인으로 뭘 바꿔야 되지? 고민 안 해봤습니까? 저는 과외 할 때 여러분 말했던 대로 계획, 동기, 그 다음에 집중력, 그리고 뭐 자신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뭘 이야기 많이 했냐면 롤모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롤모델. 그러니까 본인이 닮고 싶은 이 모델, 그 다음에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마치 29살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확실하게 잡아줬다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머릿속에 박히도록 너는 29살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지. 타협하지 마라. 그냥 아빠 엄마가 그냥 일반 가게 하니까 아 나도 그냥 가게 하다가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관심 있어 하는 문화, 예를 들어 문화 기획자가 되기 위한 롤모델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떤 식의 대학을 나왔으며 어떤 경로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에 박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가 앞으로 문화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뮤지컬을 한국에 데려와야 되고 수많은 공연들을 한국에 유치해야 되고 네가 나가서도 박진영처럼 프로듀서로 양형석 같은 경우는 애를 내보내고 싶어도 영어가 안 돼서 못 내보내는데 박진영은 훨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보내서 원더걸스를 빌보드 차트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아침마다 상기를 시켰고 아침마다 하게 했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기와 계획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거기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또 뭘 했겠습니까? 또 뭘 했을까요? 신문을 오려다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제가 그러면서 읽으라고 하고 다시 또 생각을 더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바꿨냐면 바로 부모를 바꿨습니다. 부모, 동생, 부모와 동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를 바꾸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멘토링 지금 열악한데 환경 가보면 알죠? 어때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많이 싸우면 애가 정서불안일 확률이 커요. 실제 논문을 읽어보면.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어떤 식으로 애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집니다.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주로 듣는 이야기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몸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다음 또 어떤 이야기냐면 필요한 게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로 뭐가 필요하냐. 근데 공부를 못하는 집안의 엄마와 아이의 소통은 어떻게 되냐면 너 뭐 했어? 이런 식이야. 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뭐 TV 끄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런 식이야. 이게 뭘 의미하지? 이 차이가? 그럼 앞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다시금 말하지만 남들이 했던 방식대로 접근하면 안 돼. 늘 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새롭게 접근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돼. 바뀌기 위해서, 뭔가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사고한다잖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일상의 자연물의 조형과 연결시켜서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잖아.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뭐냐면 아이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루에 애가 짜증이 낼 만한 거를 미리 생각해서 그걸 질문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애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지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게 뭔지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짜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애를 지원해줬고 대화를 나눴던 게 뭔지를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 애가 엄마가 바뀌는 걸 느끼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힘을 얻는 거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해되십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엄청납니다. 실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일정 부분의 꿈을 한번 더 크게 이루어줘야겠다. 물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하나 알려드리면, 심리에 약하면 변화를 못 익혀냅니다. 알고 있습니까? 심리학과 있으면 심리학과 혹시? 심리학과에서 심리학과 내용이 뭐예요? 주로 배우는 게 학문 분야가. 저는 지금 카운슬링 쪽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심리나 인간 심리나 네. 심층 같은 네. 다 분석하고, 여성 심리, 인간 심리, 또 사회 심리, 문화 심리, 조직 심리, 범죄 심리. 그렇죠, 범죄 심리. 네. 그런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왜 다 심리로 이렇게 다 들어갈까요? 그 많은 분야에 심리가 집어져서 이렇게 이 조합이 돼가지고 단어들이 나올까? 그게 바로 심리의 실질적인 뭔가 결정할 때 그 심리 작용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이의 이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 영향 요인에 대한 심리적 기제, 이 작용, 각 관계별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잘못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걸 바꾸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만 애가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풀은 알아서 자라죠 그냥. 네. 풀은 이 척박한 땅에서 알아서 자라잖아. 근데 꽃은 어때요? 나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난 키우는 친구들 아무도 안 키워요? 좀 상망하네. 혹시 한번 꽃병에다가 이렇게 꽃 키워본 친구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심코 놔둬버리면 잘 자랍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 그죠? 물을 주는데 어느 시점마다 주는 걸 계산해야지. 그리고 꽃이 얼마 정도 계속 피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 사이사이에 물을 줘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찬가지. 근데 부모님들 중에 애를 잘못 키우는 부모는 그런 고민을 안 해. 애 지금 심리적 상태가 어떨까?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학원비 주니까 걔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대가성의 관계로 생각해요. 대가성의 관계. 이게 바로 심리적인 상황이야. 아이를 대하는.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법은, 제가 말하는 틀은 기업에서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탁월한 리더들은 공부 못하는 애를 가르치는 것처럼, 공부 못하는 애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성과가 안 나는 기업의 리더들이 혹은 기업의 보스들이 그렇게 직원들을 대해.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금요일 아니죠. 목요일날 현대카드를 갔다 왔는데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직원 전체와 소통을 합니다. 거기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하이라키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한 번 걸러내고 또 한 번 걸러내고 또 한 번 걸러내고 그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거나 그 속도가 늦어져.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안 좋았던 히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해서 쳐내버린다고. 근데 정태영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현대카드에 그분은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무조건 수렴을 해. 근데 독특한 아이디어일수록 더 좋아해.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무조건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주냐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그거를 해당되는 팀이나 팀장과 같이 찾아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서울역 앞에 현대카드 정류장 봤어요? 그 다음에 반나무네. 그리고 막 이렇게 불빛 뒤로 바뀌는 거. 그리고 현대카드에 가면 현대카드 혹시 아는 선배들이 현대카드 가 있다 있어요? 꼭 현대카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현대카드에는 독특한 게 2개가 있어요. 건물 자체가. 우선은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현대카드 1, 현대카드 2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브랜드 하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카페 있죠? 락카페 같은 거. 바 비슷한 락카페.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고 뭐 이런 거. 그리고는 한 스크린 전체가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이렇게 쏴져가지고 나오는 거. 어떤 회사에서 바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카드는 얼마 전에 사장님이 그걸 추진해가지고 1층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전체 공간이.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고 오면 그 밑에서 술 마시고 놀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일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현대카드 보면 광고가 좀 다르잖아. 기억납니까? 첫 번째 광고가 뭐였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 광고가 아빠는 뭐해? 아빠는 도대체 회사에서 뭐해? 그러니까는 뭐 테니스 경기 만들어내고 뭐 이상한 거 뭐 빌딩 짓고 뭐 하고 막 무슨 카드 회사에 그런 걸 해?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광고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벌써 리더가 직원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직원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두 번째는 계속 우리는 남다르다는 생각을 인식시켜. 우리는 다르다. 차별화. 다르게 생각하자. 그리고 다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비록 사장이지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정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우니까 네가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추진해라 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직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지금 멘토링 하는 것도 그래서 방식이 좀 더 섬세해지고 눈에 보이는 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 쭉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계속 내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돼. 이해되십니까?
난 어떤 곳에 가서도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혹은 이런 비슷한 상담이나 코칭이나 대화, 소통하는 법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